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의회 정치 문제와 정치 개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의도에 가시게 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이나 또는 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은 그러한 식의 소위 그 나라의 의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 건물로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웅장한 국회의 건물도 사실 상당히 볼만하지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여러 단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각종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청원 내용이라든가 또는 시위 내용 같은 경우가 프랑카트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1인 시위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든가 또는 여러 단체들이 와서 마이크를 대놓고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 우리한테는 이러한 정책을 좀 실시해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회, 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또는 발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러는 것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는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의회는 있지만은 의회 정치는 없다 또는 의회 정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TV나 또는 각종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사당 내에 본회의장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최첨단 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장치가 되어 있는 의원들 책상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면은 각 국회의원들 의원실이 있습니다. 의원실에 가보면 보좌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참모들이 있고 거기에는 최첨단 그러한 컴퓨터 기기 등등이 있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본회의장이 앞에 있고 그 옆에는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의원회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서는 거의 최첨단을 달릴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은 미국에서 최고의 도서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각종 자료나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헌정회관,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헌정회관, 그리고 입법조사처라든가 또는 예산처와 같은 각종 기구가 있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21세기에 국회의사당의 외형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21세기 국회의사당에서 20세기의 사람들이 실제 국회에 운영하는 행태는 어떻게 보면 19세기와 같은 아주 구태의연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19세기에 의정 활동을 한다 하면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민주주의에서 국회의 중요성 그리고 의회 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권력기관이고 또 그들이 하는 그러한 각종 입법 행태는 우리의 생활과 아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과 영국과 같은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의회는 민주주의의 총본산인 영국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꾼다든가 또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다 의회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하는 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는 우리는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서 상권 분립의 대표적인 기구가 입법부, 의회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대의 민주정치의 필수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 집중민주주의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는 의회 제도를 통해서만이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그랬을 때만이 참다운 대의 정치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하나의 대표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 개개인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회의 의미는 각국의 정치 환경이라든가 또는 약소적인 배경 등등에 따라서 명칭을 소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회합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셈블리 또는 콩그레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셈블리맨 또 여자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셈블리 우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콩그레스 라고 얘기해서 남자 의원들의 경우는 콩그레스맨 또는 여자 의원들의 경우는 콩그레스 우먼.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상원의 경우는 시네이터, 또 하원의 경우는 리프레젠테티브 뭐 이런 식의 다른 의어도 다른 소위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회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대화로 안건을 심의한다. 그래서 팔러먼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여러 정치 세력 간에 모여서 의사당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기구가 팔러먼트다. 그래서 영국 의원들의 경우는 소위 의사당을 팔러먼트라고 팔러먼트 빌딩 물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지만은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모임의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분데스탁 또 모임의 장소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챔버 또는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는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의 하나로서 입법부를 나타내는 거지만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정치적인 환경 등에 따라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가 달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
의 경우 우리는 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내셔널 어셈블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이 국가의 의미 아닙니까? 어셈블리는 모임, 회의의 의미니까 그야말로 내셔널 어셈블리 그대로 영어를 번역해서 국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와 같은 국회라고 그러는 명칭이 왜 우리나라에 쓰여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하원 또는 상원, 또 영국의 경우도 하원, 또 상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 우리나라 미국의 경우 하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원의 경우는 참의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최고 인민회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인민회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국회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경우 왜 국회라고 그러는 명칭이 지금 공식적인 의회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있느냐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명칭은 1919년 4월 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국회라고 그러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라고 그러는 명칭은 벌써 100년 전부터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그 당시에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돼서 독립이 되면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아주 제정 공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재연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에 5월 31일 국회가 개원됐는데 그 개원된 국회에서 정식 명칭을 국회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1948년 5월 21일 국회 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됐고 5월 31일 재연국회에서 개원식에서 당시에 재연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면서 국회 개원식 개회사다라고 그러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국회라고 그러는 명칭이 사용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국의 상원 하원, 미국의 상원 하원 마찬가지, 일본의 중의원 또는 참의원 또는 중국의 대표자 인민회의 같은 경우가 왜 우리의 경우는 국회라고 그러는 이름으로 사용됐나라고 그러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유래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데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국회의 명칭 유래는 대한민국 국회 50년사 등에도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국회도 이런 그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된 유래 같은 거라든가 또는 연원 같은 경우가 기록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 국회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2019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 하나의 효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19년 4월 10일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라고 그러는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차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독립지사 조소왕, 이시영, 이동영 등과 같은 28명의 독립지사들이 회합을 해서 임시의정원, 일종의 의회지요. 의회를 설립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의장에 이동영 선생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 그리고 관제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군무, 교통 등 6개 행정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오늘날 국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해서 인구 30명당 1인의 의원을 선출하기로 선거구까지 다 확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 인사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서 4월 30일 선출돼 갖고 선출했습니다.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민국 의회,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해 임시정부 이외에도 연해주 또 서울 등의 임시정부가 몇 군데 있었는데 9월 11일에는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민의회, 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를 통합하면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5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헌법에는 대한민국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이,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의정원은 임시정부가 미 군정청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상국민회의로 변경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비상국민회의는 좌우 합작에 의한 대표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는 결국 무산되어 이승만이 독립촉성 국민회의를 통합하여 국민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국민의회는 그 성격을 대한민국 대의제도를 창립한 임시의정원을 보강한 국민의회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소위 오늘날 국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회는 과도 정권을 수립했으나 미 군정이 인정하지 않고 또 주석으로 추대된 이승만이 취임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되어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회는 이승만과 김구의 갈등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역사에서 과거라고 그러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국민의회가 좌우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서 통합돼 갖고 제대로 이 해방 공간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는 또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에서 이프라고 그러는 것은 참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하나의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프의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 가정은 오늘날의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우리나라 국회의 기능은 뭐냐라고 그러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기능은 국민의 대표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 입법으로서의 상권 분립에 의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우리의 대표다. 우리를 소위 대신해서 국정을 논하는 소위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신념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권 분립의 한 기능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부는 행정권, 사법부는 사법권, 그런데 의회는 입법권을 소위 행사하는 것이죠.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귀중한 의회의 기능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영국의 권리장전에 보면은 의회의 승인 없이 왕권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법이 나름대로 행사되고 또 집행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뭐라고 얘기했냐? 법률은 일반 의사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그 재정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기능은 그야말로 막강한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행정부의 감독 기능입니다. 입법부는 사법부, 특히 행정부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민주정치의 안정된 운영은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은 아주 실질적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제정치 또는 독재정치와 민주정치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제 국가에서 군주는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상권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서는 마음대로, 독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재라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행정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또 사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에 소위 1인 지배체제를 우리가 독재정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공산당에 의한 소위 일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공산당이 더 상위 기구로서 있기 때문에 소위 공산당 독재 또는 일당 독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에 대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권,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탄핵 소추권, 또 정부 강요가 잘못했을 때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이게 행정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감독 기능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또는 신문에서도 가끔씩 보시지만은 국무총리나 또는 각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불려 나와서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따끔한 그러한 그 정부 정책 실패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을 때 쩔쩔매고 있는 장면 같은 게 일종의 국정에 대한 감독 기능의 한 사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국정감사 또 뭐 마찬가지고요. 갈등 해결 기능. 결국 우리의 대표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떠한 정책이 실시가 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아주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의회는 뭐냐? 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여러 지역의 대표 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각 단체의 대표 또는 연령별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모인 국민의 대표들이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일정한 틀에 의해서 갈등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셈블리라든가 또는 콩그레스 같은 게 이렇게 모여서 회합을 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여서 회합을 한다고 그러는 건 거기서 어떠한 주제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또는 그 토론을 통해서 양보, 타협을 통해 갖고서는 하나의 대안을 정책이라고 그러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 기능,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정치 체계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의회에서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함으로 해서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개의 갈등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정책으로 또는 입법으로 법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의회는 체계의 속성인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합시켜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는 것이며 특히 정치 체계는 이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더욱 통합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설사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는 폭력이나 또는 무력 사용이 없이 말과 대화 그리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의회 운영의 원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구성은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단원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명목상의 소위 의회만 갖고 있지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느 나라가 단원제냐 양원제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인 장단점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환경이 단원제를 선호하느냐 또는 양원제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근대적 의회는 양원제로서 영국의 경우는 상원은 하우스 오브 로드, 특권 계급을 대표하는 세습제 또는 임명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이것은 하우스 오브 커먼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 국가의 양원제는 상원, 하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원의 경우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 50개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가 각 주마다 2명씩, 2명씩 똑같이 상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하원의 경우는 미국 국민들 숫자에 의해서 하원의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상원은 2명밖에 선출 못하지만 하원의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50명 이상 선출을 합니다. 그러나 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2명의 의원을 선출하지만은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아주 극소수만 선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상원이 하원에 비해서 연방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의회 구성 자체가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이 하원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계급적 전통에 대한 고려나 연방제가 아닌 상황에 의해서 상하 양원 모두 민선위원으로 선출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중시된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상원과 하원, 단원제와 양원제를 어떤 나라가 받아들이느냐라고 그러는 것은 제도적인 차원의 이론적 장단점보다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연방제냐 또는 중앙집권제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정치, 사회적 또는 역사적 그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우선 그 양원제 장점.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입니다. 국회의원.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고서는 양원제를 실시한 때가 있었습니다. 양원제는 대표성의 강화로서 하원과는 상이한 기반의 토대를 두어 대표성을 보호한다. 그렇지요. 심의의 신중성을 기한다든가 이론의 하나의 의해가 있을 때에 과도함이나 졸속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그리고 수정, 다수 행포의 억제, 다양한 여론 반영을 통한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양원제의 하나의 이론적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양원제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함께 상원이 연방 국가에서 지방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직능적인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상원은 하원의 경솔한 의사결정 및 급진적 개혁을 방지하고
하원과 정부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통하여 국정의 안정을 도모한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 대단합니다. 주의 재산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 동부에 있는 몬타나라든가 또는 메인주라든가 이런 로드 아일랜드주라든가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또 그 주의 재정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의회만 구성된다라고 그랬을 때 항상 조그만 주 또는 세력이 약한 주 또는 재정이 빈약한 주는 천대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주나 큰 주나 똑같이 인원을 2명씩 뽑아서 상원을 구성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소위 지방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일부 국가에서 상원이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직능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러한 것에도 우리가 하나의 장점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원과 정부가 심각하게 충돌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뭐냐? 의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이제 어떠한 법률이 하원도 통과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원을 다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국가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원이 뭐 한 300명이다. 그럼 300명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세비도 줘야지요. 또 의원들이 한테 보좌하고 있는 소위 보좌관들 월급도 줘야지요. 또 그들의 사무실 비용 뭐 이런 것도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의 견제 작용으로 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원이 하원과 정부가 충돌됐을 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원이 정부와 충돌했을 때 상원이 또 끼어들므로 해서 하원이 대정부 견제 기능 같은 경우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는 연방제의 경우 상원이 지방 이익 옹호 기능이 너무 아주 그 지역주의 또는 지역에 한정된 문제만 가지고 상원에서 집요하게 물건으로 준다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 또는 국가 전체적인 이익 같은 거가 반대될 수가 있다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의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원의 경우 잘못하면은 국가 전체적인 일보다는 지역의 일에 우선하는 그러한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원제는 양원제의 소위 반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제는 양원제에서 장점, 단점이 있는 것이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한국의 양원제는 어떠냐? 한국 헌정사에서 양원제 의회제도는 제1차 헌법 개정에서는 직선제로 했습니다. 직선제로 규정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선제로 규정하면서 양원제로 했는데 양원의 임기는 4년이 민의원과 6년의 참의원. 그래서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매년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당시 자유당시대 때 실제 운영되지 못하고 그냥 하원인 미니언만 그 당시에 구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돼서 내각 책임제가 됨으로 해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233인의 미니언과 하원 그리고 58인의 참의원, 상원을 선출하였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면서 양원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인 참의원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전체가 한 선거구, 그리고 경기도 전체가 한 선거구. 그래서 참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에서 총 전국에서 5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참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30세로 연령을 높이는 등 비교적 보수적인 직능 대표제 성격을 가미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선거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피선거권은 25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의원은 30세로 약간 높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원제와 달리 단원제는 뭐냐? 단원제는 국민 주권 원리에 위반된다. 주권은 국민 의사의 단일 불가분을 본질로 하므로 입법권이 2개 이상에 분할될 때는 주권도 2개로 분할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임제는 이러한 주권의 개념을 하나의 단일 불가분의 개념으로 보면서 의회도 따라서 하나의 의회로 구성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주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원제가 민주주의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반민주적 견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을 때는 대립적인 대표의 충돌로 의회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또 양원의 임기, 연령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단원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원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는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양원제의 장단점과 반대로 생각해서 보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어떠한 조직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각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조직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임기 2년입니다. 국회 부의장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정부를 견제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 위원회의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는 정부의 소관 부처와 소위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소위 관할 부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각종 정책 질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외무부와 통일부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소속된 것이다, 그렇게 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노동고용청, 고용부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해당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감시 또는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이것은 국정원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진척되고 그랬을 때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 같은 경우를 보고할 때 때로는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소위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실시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각 당을 대표하는 간사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장의 소위 비율은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상원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다 또는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다 할 경우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한 석이라도 더 과반수보다 많은 정당의 소위 의원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것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회에는 사무처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그리고 또 각종 입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의 인원들을 총관리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3개가 부러워할 정도의 아주 많은 자료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좋은 그러한 정책 자료 같은 경우가 발간되고 있는 세계 도서관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어떤 것이냐? 국회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 예산심의는 고도의 전문성을 나름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보좌관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러한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배분 같은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위 그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해 줌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기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책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뭐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각종 법안에 대한 자료 제공,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사례 등등을 입법조사관들이 여기에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또는 사회문화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남북관계에 관련된 소위 그 각국의 통일 사례 같은 거를 좀 알려달라. 그러면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든가 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통일 사례 같은 경우를 죄다 조사해서 요청한 해당 의원들한테 주는 역할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국회의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들 국회 조직이 입법부의 소위 그 활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국회 조직은 여러분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한 의사록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같은 경우도 다 나와 있고 또 국회 회의 일정이라든가 또는 현재 국회에 소위 심의 중인 법안 목록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